과연 미국의 10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과 나이는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돈은 자신이 생성할 수 있는 가치와 연관되어 있죠. 저도 이 사실을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만이 더 많은 돈을 그 대가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천만 원, 그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 미국의 10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돈을 쓸어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부자는 유튜브로 월 최대 6억까지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유튜브에만 콘텐츠를 올린 게 아니었어요.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이 세 가지 SNS를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가 만든 콘텐츠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유명 인사 또는 뉴스 관련 콘텐츠, 그리고 그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리액션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매일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고 팀과 함께 하루에 10개가 넘는 영상을 여러 계정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젊은 부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돈을 번 게 아니었어요. 오직 조회수만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의 양으로만 승부를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스냅챗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스냅챗 쇼는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피드에 뜨는 콘텐츠를 말하는데 이곳에서도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요. 현재 그는 9개에서 10개의 쇼를 운영하고 있고 각 쇼마다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1일 1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콘텐츠로 찍어 누르는 전략을, 이 원싱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부터 팀과 함께 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영상 편집과 대본은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했었지만 돈을 버는 족족 팀을 고용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레버리지를 사용한 능력이 뛰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 레버리지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서 팀 고용 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가 말하는 성공 조언은 이렇습니다. 8개월 전만 해도 자신은 130만 원밖에 못 버는 10대에 불과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냈더니 바로 6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계속 시도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자, 그 다음 부자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이 두 번째 부자는 마이애미에서 가장 크게 스니커즈를 공급하는 10대입니다. 한 달에 1억에서 2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큰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반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신발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신발 매장에 밤새 대기하기도 했고, 이 각 매장에 재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제공받기 위해서 매니저들에게 팁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쌓다 보니 미국 전역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제 재고가 들어오면 이 소년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주게 되었다고 하죠. 전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비즈니스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기회들이 사람들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돼도 쉽게 관계를 손절하는 문화가 팽배해버린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닥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관계들이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될까요? 현재 이 소녀는 유명인들에게 신발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자입니다. 마이애미에 공연하러 오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 소년을 거쳐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가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공연이 열리는 모든 클럽의 지인들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소개로 아티스트들이 이 소년에게 연결되어서 신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지인을 두고 있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절대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이런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수십 시간 리서치를 한다고 해요. 그들의 친구는 누구이며 매니저는 누구이고 어떤 레이블에 속해 있는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지 등등 말이죠. 그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필요 없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잘하고 집중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시스템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흥미를 가지지 못한 학생이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공부와 학벌이 이제는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의 진학률은 70%를 넘겨섰고 더 이상 이것만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죠.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더 주목받고 더 큰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자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이 부자는 AI 보이스 클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루에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부자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과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하는 가수나 성우의 목소리를 업로드하면 그 목소리로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원하는 음악의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의 목소리로 박효신의 눈의 꽃을 부른다고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든 영상이 플랫폼에서 재생되면 제작자는 조회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나온 지는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월 사용자 수가 130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투자를 받지 않고도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던 것이에요. 첫 사무실은 집의 지하실, 컴퓨터 한 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투자 없이도 아이디어와 개발 능력만 있다면 온라인에 배포할 수 있는 시대이고 또 쉽게 마케팅할 수 있고 수십억 가치의 사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게 5개월 만에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그가 이게 첫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분명히 이전에도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실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거 하나가 터졌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남들이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그 뒤에 수많은 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는 크립토 키드라고 불리는 부자인데요. 당연히 암호화폐 백만장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어린 나이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는 드랍시핑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다고 해요. 한국말로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탁 판매는 본인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먼저 판매를 실행하고 제품을 공급업체가 배송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겠죠. 처음에 이 부자는 다른 위탁 판매업자들처럼 옷이나 시계를 팔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접히는 물병으로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2018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약 260만 원이던 시절이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참 놀라워요.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부자들의 행방을 추적해봤는데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이전 사업에서 번 돈으로 새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똑같이 그 전략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성공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가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인터넷만 있다면 요즘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는 단계에서 시간을 충분히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틱톡이나 유튜브, 숏폼 영상으로는 깊은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긴 형태의 컨텐츠나 글을 읽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첫 사업에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첫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만약에 그 사업을 시작할 돈이 정말 없다면 프리랜싱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자, 오늘은 미국의 10대 부자들이 돈 버는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및 SNS. 두 번째, 한정판 리셀링. 세 번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네 번째, 드랍시핑 앤 비트코인. 이렇게 4가지를 보았을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대라서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업 비즈니스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해 보이는 건 딱히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즉 가치를 교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 소년이 말했듯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깊게 파고들면 어떤 분야에서든 기회가 보이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 해외 부자들의 다양한 돈 버는 방법, 아이디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히든리치스에서 그 성공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개월 무료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양과 최용호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당연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지식이 있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1년에 억 단위로 벌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즉 이제는 나이보다는 시대에 맞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업무를 자동화 또는 시스템화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사람,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부자는 게임 유튜버예요. 그의 한 달 조회수는 1억 회에 도달합니다. 사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게임 유튜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의 업무 시스템이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 녹음이 끝나면 공유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파일을 함께 일하고 있는 외주 편집자들이 알아서 확인하고 편집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게임 화면을 녹화하고 업로드하는 일이 전부이며 나머지 시간은 제목과 썸네일을 만드는 일, 즉 창의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요.
그의 이런 업무 시스템은 꽤 효율적이어서 몇 달 분량의 동영상을 비축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예약하고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40억의 조회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12시간씩 일을 했었는데 이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일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활동을 정말로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즐기지 않으면 힘든 시기를 견뎌낼 의지가 생기지도 않고 수익을 올리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 부분 많이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이 그렇죠. 초반부터 큰 돈을 버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크리에이터가 컨텐츠 만드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다음 두 번째 부자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부자는 트레이딩으로 주로 돈을 벌고 있으며 트레이딩 강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요. 브레인스토밍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지난주 했던 주식 거래에서 벌었던 돈은 바로 1,200만 원이라고 해요. 단 한 거래에서 말이죠. 이 돈은 꽤 큰 금액이지만 저는 그가 돈을 버는 방식보다는 마인드가 더 인상 깊었는데요. 그는 항상 모니터에 $100짜리 지폐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책상에 있는 500만 원의 현금을 가져가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모니터 화면상에서 1,000만 원을 잃어도 큰 감흥이 없었던 것을 보고 크게 반성했다고 하죠. 어느새 화면상에 나타나는 모든 숫자에 무감각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니터에 지폐를 붙여놓고 현실 감각을 상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요. 전 이걸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인드셋을 하려는 모습이 어떤 프로의 집착 같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트레이딩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가장 먼저 트레이딩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현금 흐름을 갖추어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해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감정을 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트레이딩이나 투자는 사업과는 다르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요. 가격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요소도 부족하죠. 그리고 가상거래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딩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처음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돈을 잃으면 게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 가상거래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트레이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조언들은 어디에선가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리마인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자는 스타트업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비아토라는 회사의 CEO예요. 그가 돈 버는 방식은 생소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벤처 투자자들이 마음에 드는 신생 기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리스트를 둘러보는 것처럼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신생 기업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차별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어느 정도 성장한 후기 단계의 회사만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초기 단계의 회사만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벤처 투자자들이 1994년 초기에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찾고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죠. 이들의 수익 모델은 간단합니다. 이들은 벤처 투자자들과 함께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신생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 거기에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죠.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감이 있지만 고객의 니즈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든 집착은 사업 모델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본 부자들은 놀랍게도 10대 청소년들이었고요. 심지어 학업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딩을 위해서 맨 뒤에 앉아서 몰래 거래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명분을 만든 뒤에 회사 업무를 보기도 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을 즐기거나 반 미쳐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에서 소개해드린 부자들은 얼굴이 알려진 인플루언서, 지식창업 또는 1인 기업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카테고리를 넓혀서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까지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린 영상 종종 업로드하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해외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오늘은 직원 없이 혼자서 1년에 65억을 버는 사업가 저스틴 웰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인 기업 씬에서는 댄코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유튜브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큰돈 들이지 않고 1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 자동화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토리가 있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행까지 옮기게 되었는가, 그런 포인트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스틴 웰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60억 규모까지 키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원래 팔란티어라는 스타트업에서 인정받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150명 이상이었고 그들을 관리하는 임원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하루에 16시간이 넘는 근무 환경 탓에 결국 극심한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것 중에 번아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번아웃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번아웃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낮아지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하루 종일 미팅해야 됐고 협상을 해야 했고 맘대로 일을 쉬지도 멈추지도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번아웃이 빠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왔고 아내는 911을 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공황장애 느껴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웰시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커리어를 선택해야만 했죠. 이게 퇴사하기 전에 부업이든 뭐라도 만들어 놓고 그만두면 마음이 편한데, 퇴사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다니던 스타트업엔 다시 들어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겁이 났던 것이죠. 근데 저스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회사에 3천억 투자를 받은 경험도 있고 130명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도 있는데, 이 경험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링크드인이라는 SNS에서 그동안 자신이 스타트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던 모든 썰을 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링크드인 플랫폼을 이력서 사이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스틴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용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를 직접 브랜딩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링크드인을 제대로 활용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링크드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활동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그가 느꼈던 링크드인의 컨텐츠는 너무 형식적이었다고 했어요. 왜냐면 회사와 관련된 용어들, 비즈니스와 관련된 용어들 때문에 너무 딱딱한 분위기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기존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가 찾은 방법은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글쓰기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짧고 아주 강력한 글쓰기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었죠. 첫 문장을 강렬하게 작성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용적인 비즈니스 팁을 공유했던 거예요. 이런 컨텐츠들이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컨텐츠가 큰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무려 40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겁니다. 이런 방식의 반복으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모을 수 있었고 지금 그의 팔로워는 71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반응과 현상들을 통해서 그는 링크드인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가끔 찾아오죠. 진짜 되네, 이런 순간 말이죠. 이런 순간들을 포착하는 데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본격적으로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나열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스킬인데요. 컨텐츠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문장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건 스킬 중에 하나인데 본질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전략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댓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콘텐츠 노출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스틴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인스타그램에도 매니챗이라는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출에 도움된다 안 된다 말은 많지만 전 아직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웰시는 더 많은 팔로워를 얻게 될수록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시작했어요. 링크드인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에게
비즈니스 컨설팅을 요청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엔 무료로 질문에 답해 주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유료 컨설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유료 컨설팅부터 시작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이나 강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방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전자책이나 강의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제품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시장을 제대로 설정하고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것은 직접 상대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1 컨설팅과 같은 심층 서비스를 통해서 깊은 니즈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정말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떡볶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떡볶이가 조금 땡겨서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해야겠다. 나도 떡볶이 장사할래. 이렇게 접근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고객과 가까이 접근해서 일반 떡볶이 말고 좀 더 자극적이고 느끼하면서도 짭짜름한 그런데 향도 좀 느낄 수 있는 이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라 엽떡을 원한다는 것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자책을 만들든지 강의를 만들든지 간에 그 고객의 심연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1:1 코칭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코칭의 장점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자본 창업이죠. 또 다른 장점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시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엇을 팔까, 어떻게 돈을 가져올까 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피드백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전자책이나 강의로 확장하는 방법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전자책이나 강의로 접근하면 좋은 반응을 얻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강의파리 소리 듣기 십상이죠. 강의파리 소리를 듣는 이유는 스스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스스로 검증되어 있고 가르치는 방식대로 본인도 현재 자신의 사업이나 무언가의 효과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파리가 아니라 찐이라고 불러줘야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문제 해결 능력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스틴 웰시는 마케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먼저 링크드인에 글을 올려서 유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트위터로 유도하고, 지금 X죠. 그리고 트위터에서 다시 이메일 구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동화된 세일즈 프로세스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략으로는 고객이 직접 제품을 홍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잠재 고객이 유입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게 말이 어렵지만 레퍼럴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어플 사용하시다가 이 어플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면 크레딧을 무료로 준다거나 그런 마케팅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스틴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구매한 사람이 강의를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특정 링크를 통해서 가입되면 강의의 일부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마케팅인 거죠. 이걸 다단계 마케팅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케팅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품의 퀄리티가 항상 문제죠. 이렇게 제품을 경험한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오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는 점점 더 적은 노력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저스틴은 말합니다. 결국 마케팅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스스로 확장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아마 지금 1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으실 텐데요.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이 캐파에 한계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스틴 웰시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는 업무를 하지 않는 순간에는 시간이 낭비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고객과 상담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야만 했는데 정말 하루 24시간을 전부 일에 쏟아붓고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직장을 다니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스틴은 방법을 찾아내야만 됐어요. 더욱 효율적인 방법 말이죠. 그는 먼저 자신이 반복해서 하는 일을 분석했습니다. 고객들이 코칭 세션에서 하는 질문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대신 이걸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자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코칭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온라인 강의랑 전자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코칭에서 강의와 전자책으로 넘어갔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동화, 링크드인에 글을 쓰고 이메일을 수집하고 이메일에서 세일즈 레터를 보내고, 그렇게 새로운 고객이 구매를 하면 웰컴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이렇게 그는 더 이상 24시간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전자책이나 강의는 너무나도 많죠.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팔고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객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 번 확 팔고 사라져버리는 의도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라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되고 운영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비즈니스겠죠. 그리고 그 지속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저스틴이 택한 방법은 자신의 고객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어요. 커뮤니티가 생기자 사람들은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저스틴의 추가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는 구조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저스틴 웰시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지식 창업과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저는 고객의 심연으로 들어가서 진짜 니즈를 찾아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발행하는 케이스 스터디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루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건 안 물어보고 링크드인 어떻게 키우냐, 어떤 컨텐츠 만들어야 하냐, 이런 질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전자책 강의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시작은 비즈니스 컨설팅이었지만 60억을 찍게 만들어준 아이템은 링크드인 컨텐츠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숨은 니즈를 발견하는 일, 앞으로 1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 이 남자는 개동을 주어서 한 달에 2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 주에 10시간도 일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는 얘기합니다.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도 돈이 들어온다고 말이죠. 딱 보고 느끼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누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그냥 자기가 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이 남자는 3개월 만에 350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지금은 2,000명이 넘는 정기 구독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25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비즈니스가 굴러가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소하고 불편한 문제에서 시작한 이 사업의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똥 치우기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폼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가 월 2억 매출을 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정말 이게 다일까? 뭔가 특별한 게 숨어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게 전부라고 합니다. 윌은 치우고 다음 집으로 가는 게 전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구독제 모델과 만나게 된 겁니다. 고객은 반려견의 수, 청소 횟수만 입력하면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견적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꽤 정교하게 진행되는데요. 청소 1시간 전에 고객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고 마당을 지그재그로 걸으면서 마당 전체를 스캔합니다. 개똥을 다 수거하고 나면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고객에게 전송해드리면 마무리되죠. 마치 쿠팡 기사님이 배송 완료 후에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는 거랑 비슷한데요. 그냥 하나의 절차 같지만 실제로 전체 리뷰 중에 3분의 1이 이 사진 서비스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합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문을 제대로 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신발, 장비까지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왜냐면 다른 집 반려견에게 병이 옮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돈 23만 원입니다. 필요한 장비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정원용 갈퀴, 쓰레바지, 그리고 소독용 분무기. 끝이에요. 모두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스친 생각이 있는데 그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자본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스윕스쿱도 트럭을 중고차로 시작했고 소모품이라고 해봐야 소독제랑 쓰레기 봉투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는 고객을 어떻게 모으고 있을까요? 우선 웹사이트에서 견적만 보고 떠난 고객에게는 자동으로 이런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신청하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런 식의 리마인드 문자는 놓쳤던 고객도 다시 유입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기존 고객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매달 이벤트 메시지를 보내서 고객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죠. 이벤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봄맞이 청소 이벤트, 연말 클린업 패키지, 할로윈 스페셜 등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도하고 있어요. 게다가 의외로 고객층도 다양합니다. 딱 보기만 하면 시간이 부족한 고소득층만이 고객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자 윌은 사람들은 개똥 치우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서비스만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스윕스쿱의 시스템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한 명의 직원이 150가구까지 커버할 수 있고 매니저, 리더, 직원으로 구성된 팀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본사는 오직 고객 응대와 정산만을 담당하고 지점 매니저는 오직 현장 품질에만 신경 쓰면 되는 구조인 거죠. 진짜 단순하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건 사실 고객을 어떻게 모집했냐일 텐데요. 사실 이런 시스템 짜고 구조 짜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비교적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일즈나 마케팅은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윕스쿱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공동 창업자인 리바이가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해요. 전단지를 붙이고 문을 두드리며 고객을 유치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고객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요 검증 또는 시장 테스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디지털 광고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특히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했는데 이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개똥청소 서비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SNS 노출에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이런 서비스를 원했는지 3명이 광고를 보면 1명이 가입할 정도로 가입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영상보다는 광고 이미지가 더 반응이 좋았는데요. 트럭 앞에 유니폼 입은 직원이 이 서 있는 사진이 정말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또 광고 문구에 지역명을 넣는 것도 효과가 컸다고 하는데요. 시애틀에 거주 중이신가요? 라는 문구 하나만으로도 클릭률이 확 올라갔다고 해요. 이렇게 타겟층을 명확히 세분화하는 것이 광고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스윕스쿱은 광고뿐만 아니라 무료 마케팅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곳에 매일 40개에서 60개의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료 광고뿐만 아니라 오가닉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죠. 그렇게 노출도는 빠르게 올라갔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이 빠르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출을 오르지만 감당해야 할 것도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350명의 고객이 생기자마자 스윕스쿱은 트럭이 부족해지고 인력도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윌과 리바이는 바로 중고 트럭을 사들이고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초기에는 둘이서 7개에서 8대 트럭을 개인 명의 할부로 구입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위험해 보이지만 매출이 반복적으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채용은 정말 신중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나 페덱스, 잔디 관리 업체 등과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2-3달러는 더 주는 방식으로 채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까지 챙겼는데요. 의료보험이나 치과, 시력보험까지 지원했고 개근 시에는 매달 25만원 보너스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사실 직원 교육은 초기에는 매우 단순했어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5분 정도만 훈련을 시키고 바로 트럭에 태워서 현장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일주일 현장 실습까지 갖춘 이 체계적인 구조로 발전했다고 해요. 고객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정말 절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온라인 트레이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신규 직원은 여기에 접속해서 직원용 핸드북을 신청하고 마당을 어떻게 걷는지, 장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앱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 이 모든 과정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점을 확장하는 방식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반려견 수, 주택 밀집도, 루트 최적화 등을 기준으로 시애틀을 2번째 거점으로 선택했고 지금은 다수의 지역으로 확장하게 된 거죠. 이렇게 광고도 열심히 돌리고 게시물도 열심히 올리면서 브랜드 인지도 역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하루에 10회에서 30회 검색되던 키워드가 이제는 브랜드 이름으로 월 300건 이상 검색되고 5점짜리 리뷰가 수백 개가 쌓일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스윕스쿱의 개똥치우기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사업이 고작 개똥치우기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디어 때문에, 자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윌의 스윕 스쿱을 생각해보시면 어떤가요? 아이디어나 자본은 의외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인사이트는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엔 AI 시대죠. 많은 분들께서 AI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비즈니스가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매력은 단골 고객을 확보해서 월 매출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세차 비즈니스로 하루에 50만원, 한 달에 1,500만원 이상 벌고 있는 타일러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분석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작고 단순한 아이디어로도 쉽게 비즈니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술을 배워야 한다. 어릴 적 우연히 배워둔 하나의 기술이 비즈니스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타일러의 세차 비즈니스 스토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타일러의 비즈니스는 이동형 세차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집이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차량을 세차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누구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세상에는 바쁜 사람들, 귀차니즘에 사로잡힌 사람들,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겨 미처 세차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즉 빠르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해주고 또 어떤 한 사람의 체면까지 살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세차 장비와 화학 제품을 갖고 다니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저라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 마음에 들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일러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타일러는 학창시절에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세차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집 앞마당에서 자주 세차를 하곤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버지는 자동 세차장을 이용하는 대신에 직접 세차하는 것을 선호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 세차장을 이용하면 차 도색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타일러는 자연스럽게 세차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타일러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15세가 되던 해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일러는 자신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이 나왔죠. 이웃의 차를 세차해주고 용돈벌이를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연히 이웃들은 옆집 아이가 세차를 해준다니까 귀엽게 생각하고 한번 맡겨봤는데 예상외로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그가 초기 고객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웃을 타겟으로 진행하던 타일러는 조금 더 그 고객군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타일러는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었죠. 몰몬교는 단결력이 강하고 서로 도우려는 문화가 강하게 뿌리 잡혀 있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타일러의 비즈니스에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타일러는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차 서비스를 알렸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에게 세차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타일러는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고객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고정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고객을 만나던 타일러는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천차만별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차 기술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양한 화학 제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전문 장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고압 세척기부터 시작해서 물탱크, 발전기뿐만 아니라 창문 클리너, 타이어 클리너 등등 차량의 각 부분에 맞는 고급 화학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맞춤형 제품은 맞춤형 서비스 상품으로도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외관이나 내부만 세차해주는 서비스였다면 창문 집중 세차, 타이어 집중 세차 등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었죠.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차에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하루 4대에서 5대 정도의 세차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돈이 없던 타일러는 어떻게 이 비즈니스 비용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아버지에게 약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그 돈으로 최소한의 세차 도구를 구입하고 이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차 한 대당 10,000원씩만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일종의 딜을 한 셈이었죠. 타일러의 경우 나이가 15살이었고 비록 목돈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실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150만 원으로 하루에 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로 실행이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타일러의 비즈니스에도 결국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력과 시스템의 부재죠.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스템을 만들 줄 안다는 것이에요. 결국 타일러가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선택을 해야만 하죠. 더 높은 몸값을 제공하는 세차 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차 전문가를 고용하고 자신은 마케팅과 세일즈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이 선택은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팀을 구성해서 동시에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 두 번째, 팀으로 활동하면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것. 세 번째,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화해서 더 많은 사업자를 확보하고 로열티 수수료를 받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스터디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타일러는 150만원의 이동형 세차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이웃과 교회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초기 고정 고객을 확보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차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하루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매력은 단골 고객을 확보해서 월 매출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부 관리와 고객 만족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추가 소득 그리고 비즈니스 시작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 사업 경험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월 1,500만원짜리 사업을 인수해 연 10억짜리 비즈니스로 키운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든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사업을 인수할 때 든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그것은 단돈 8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8천만원이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월 1,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인수하기는 매우 저렴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저렴한 금액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하고 또 연 10억 매출의 회사로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원래 야구 선수로 활동했었어요. 그런데 야구 선수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를 몰라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두렵잖아요. 브랜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든은 이렇게 생각을 바꿨죠. 내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사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잘 되는 사업을 왜 파냐는 거죠. 그냥 자기가 계속 운영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70대 80대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업가 분들인 거죠. 그분들은 이제 체력도 안 따라주고 그냥 쉬고 싶고 남은 여생 동안 따박따박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나오는 돈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파는 겁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또 나름대로 아무런 사업이나 인수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사업 경험도 없고 리스크가 무서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업 인수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만듭니다. 첫째, 우선 수익이 나는 사업일 것. 망해가는 사업을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둘째, 관리하기 쉬운 사업일 것.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반복적인 수입이 나는 사업일 것. 고객을 계속 새롭게 찾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든 게 바로 도로 청소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고객이 한 번 계약하면 꾸준히 돈을 낸다. 두 번째,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거리 청소는 대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장비만 있으면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복잡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브랜든에게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자금입니다. 사업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회사에서 보유한 장비만 해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게다가 이미 정기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들도 있었죠. 누가 생각해도 꽤나 많은 비용이 들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브랜든에게는 그 모든 비용을 한 번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사업주는 빨리 사업을 팔고 싶어 한다. 그러면 한번 딜을 쳐보자. 그가 제안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총 인수 금액 8천만 원, 그리고 판매자 금융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 지불 방식은 2년간 월 330만 원씩 분할 납부한다. 즉 사업을 인수하면서도 당장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이 조건으로 내놓은 것일까요? 사업주는 당장 한꺼번에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벌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브랜드는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사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보통 창업이라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고객을 찾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등 처음부터 이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사업을 인수하면 이미 있는 고객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즉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협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매칭해서 이 윈윈 구조로 만드는 능력 말이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려면 해내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죠. 이렇게 사업을 인수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성장시키는가입니다. 브랜든이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은 규모의 성장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했어요.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브랜드는 직접 트럭을 몰고 고객과 연락하고 직원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업을 인수하면 기존 고객들이 품질 저하를 염려하죠. 사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브랜드는 기존 고객과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인수한 사업체의 서비스 가격이 업계 평균보다도 낮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기로 해요.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우려했었지만 다행히도 기존 경쟁사보다 낮았던 이 가격의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격이 평균 이하에서 평균 수준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서비스 품질만 유지된다면 굳이 다른 경쟁사로 옮길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인수 전보다 인수 후에 사업의 매출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익성이 낮은 업무를 정리하고 수익성이 높은 일로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브랜든이 사업을 처음 인수했을 때 회사는 주로 주차장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차장 청소는 단가가 낮고 운영이 번거롭다는 거였는데요. 고객당 월 평균 단가가 100만 원 수준이었고 심야 작업이라서 직원 관리가 꽤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비 유지비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브랜드는 이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대신에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주차장 청소를 하던 다른 사업체에 외주를 주고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브랜드는 수익이 더 높은 도로 청소, 아스팔트 보수, 도색 등의 서비스로 확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업무는 줄이고 돈이 더 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세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건 다 해드린다 라는 원칙을 세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거리 청소를 하다가 도로에서 작은 균열이 보이거나 구멍을 발견하면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고객에게 제안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이 부분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가 서비스를 제안받은 대부분의 고객은 이미 기존 서비스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주세요 라는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고객이 원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는 원칙을 주입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전략들로 추가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케팅 자동화와 적극적인 영업이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이죠. 브랜드는 이를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영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진행했던 거죠. 사람들이 거리 청소 업체, 도로 청소 업체를 검색하면 최상위에 노출되도록 만든 거고요. 그리고 구글 광고를 돌려서 특정 지역의 고객을 타겟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리 청소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죠.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명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화된 이메일 마케팅을 사용한 건데 청소가 필요한 고객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돌려서 이메일을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이메일에 한 달에 8,000건 이상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브랜드 내 도로 청소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월 330만 원으로 분할 납부로 갚는 거였어요. 정확히는 그런 협상을 이끌어낸 그의 협상력이었죠. 또 한 가지는 사장이 바뀌면 기존 고객들이 이탈할 확률이 높은데 그 고객들을 지키는 데 집중했던 것. 보통은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확장할 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기존 고객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아 두려는 노력이 저에게는 더 인사이트 있게 다가왔어요. 누구나 아시다시피 새로운 고객을 찾는 노력보다 기존 고객을 지키는 노력이 덜 드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 드렸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수없이 많죠. 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방법을 실행하면서 겪은 실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의 경험을 듣기 위해 또는 배우기 위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만난 2명의 사업가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들려주는 성공 인사이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I trade full time and I'm an entrepreneur.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부자는 현재 풀타임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로 많이 벌었을 때는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0억 정도까지 벌었다고 해요. 그가 처음 100만 달러를 벌었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벌었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 돈과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가 그 돈을 버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때 지구를 덮친 적이 있었죠. 그때 연준은 시장에 돈을 풀었고 자산의 가치가 급 상승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타이밍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좋은 팀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팀을 꾸리기 전까지 벌 수 있었던 돈은 약 7천만 원 정도였어요. 혼자서 약 7천만 원 정도까지는 벌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팀을 꾸리고 1년 뒤에는 약 60억까지 벌게 된 겁니다. 그는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일을 다 해내려고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이와 더불어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말해줬습니다. 그 대답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흔하지 않은 대답이라서 의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만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결혼을 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을 하면 외부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농담으로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모두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어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에게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즉 몰입은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람보르기니를 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람보르기니를 무리 없이 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항상 떠벌리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즉, 행동보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 사업가는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적인 성향이라고 하는데 충동적인 성향의 장점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겠죠. 그는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완벽해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면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해요. 로고 하나를 만드는데 2주를 낭비하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비즈니스 이름이 정해졌다면 그 외에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행동을 해야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두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향에 따라서 사업가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옳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 잠깐이라도 찍어보듯 그 맛이라도 느껴봐야
포기할지 아니면 더 진행해 볼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부자는요, 살면서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해에 70억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가 되었죠. 그녀는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한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저는 베이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자들의 인사이트와 그들이 부자가 되었던 방식을 연구하는 것, 이 스토리에는 정말 배울 점도 많고 흥미로운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해외 유튜브랑 커뮤니티를 서칭해 왔는데요. 해외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해외 부자들의 돈 버는 이야기, 그리고 사례, 인사이트 계속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진짜 넓어요. 돈 버는 방법도 많고요. 동기부여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저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업에서 전업으로, 그리고 규모를 키워서 엑시트까지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비즈니스 케이스는 캔들 비즈니스예요. 이 사업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단순 부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론칭한 지 3시간 만에 완판되고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연매출 7억 5천만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어떻게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콜리나는 처음부터 이 캔들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근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캔들을 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걸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녀는 캔들을 너무 좋아했고요. 그녀가 원하는 향, 그녀가 원하는 모양대로 캔들을 만들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유튜브에서 캔들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하나씩 따라서 만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의 조합이나 왁스의 종류, 심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등등 점점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만들수록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만든 캔들을 주변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주변의 지인들은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진짜 예쁘다. 나도 사고 싶어. 이런 반응들이 돌아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인들이 하는 칭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콜리나는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수요다. 그러니까 나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정말 팔리겠어 정도의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투자 없이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초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거죠. 그래서 콜리나는 초기 자본 7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직접 제작한 캔들을 온라인에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홍보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콜리나는 이 캔들이 몇 주 동안 아주 천천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단 3시간 만에 준비한 120개의 캔들이 완판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캔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셀프로 만드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지인들에게 홍보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했던 거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죠. 처음부터 큰 돈 벌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지인들은 너가 만든 캔들이라면 그냥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심지어 냄새를 맡아보기도 전에 온라인으로 보기만 하고 주문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3시간 만에 1차 완판을 끝내자마자 구매 문의가 추가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품절되면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콜리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라는 걸 알게 됐어요. 7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던 대학 교수직과 병행을 할지 아니면 사업에 몰두할지 말이죠. 기존의 그녀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난 후에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캔들을 제작, 저녁에는 포장과 배송을 했죠. 즉 투잡을 뛰었던 거죠. 하지만 주문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사업 가능성에 확신을 얻고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똑똑한 콜리나는 무작정 도전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 비용을 무조건 최소화한다. 즉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파악한 수요에 맞는 양만 제작했던 거예요. 즉 미리 선주문을 받고 그거에 맞는 캔들만 제작하고 배송했던 거죠. 사업이 초보였고 자금이 제한적이었던 그녀에게 이거는 딱 맞는 리스크 해칭 전략이었던 거죠. 두 번째,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소문, 즉 바이럴 영상을 만드는 것을 노렸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차별화해야 된다. 그 당시 캔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반드시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부터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교훈은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시작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전략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5개의 사업을 론칭해봤는데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점점 발전시키면서 자리를 잡았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히든리치스의 성공 사례들을 확인해보면 90% 이상의 사업가들이 그렇게 론칭 전략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공 확률이 높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시 콜리나의 캔들 사업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작게 시작해서 첫 해 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객들의 요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온라인 판매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고객들은 점점 이런 요구를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직접 향을 맡아보고 싶어요. 매장에서 구매할 수는 없나요? 등등 말이죠. 즉 오프라인 체험을 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계속되는 피드백 때문에 고민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전 직장에서 이런 문의가 왔어요.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캔들 만들기 클래스를 열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참가자들에게 캔들 키트를 보내주고 줌으로 함께 캔들을 만드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이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리나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캔들을 사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캔들을 직접 만들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죠. 이후로도 오프라인 클래스 요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콜리나는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 매장 안에는 체험형 캔들 바를 설치했죠. 그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녀는 이 결정이 캔들 비즈니스의 가치를 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브랜드들과 차별점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직접 캔들을 만들고 향을 맡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한 것이죠. 이 공간에서는 100가지 이상의 향을 선택할 수 있고 직접 캔들을 제작하는 체험형 매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캔들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고 모임이나 클래스를 진행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거죠. 즉 그녀는 궁극적으로 고객이랑 소통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때문인데요. 공간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운영할 직원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지역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본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돼요. 하지만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을 병행하는데요. 캔들을 팔아서 만든 돈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고 그렇게 수익이 생길 때마다 더 많은 재료를 한 번에 대량 구매해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대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실이던 공간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건물주랑 성공적으로 협상해서 옥상을 추가 공간으로 얻어서 이벤트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탄생한 캔들바는 기대 이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콜리나가 공간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면서 브랜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다른 기업과의 협업 기회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형 미디어에서도 콜리나의 브랜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는 스타벅스에서도 협업 제안이 왔었고 공항이나 로컬 브랜드와 협업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매거진 선정 최고의 캔들 브랜드로 발탁되기도 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녀의 캔들 비즈니스는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경쟁이 너무 압도적으로 심했기 때문인데요. 캔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만원짜리부터 6만원짜리로 가격대도 다양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녀가 공간의 가치를 더한 것만으로는 완전히 차별화를 하거나 브랜드가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 수많은 캔들 브랜드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연매출 7억 5천만 원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브랜딩과 네트워킹이었습니다. 콜리나는 단순히 캔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집중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스토리였죠. 흑인 여성 창업가로서 기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다라는 점을 어필했던 겁니다. 이 점을 스토리로 엮어서 결국에는 강점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스토리를 강조하면서 단순한 캔들 판매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이나 빠른 배송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죠. 그리고 저도 쿠팡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특징은 브랜딩이 약하다는 거예요. 브랜딩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꼭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배송이 빠르거나 가성비가 좋지 않더라도 브랜드의 철학과 신념이 마음에 들어서 그 브랜드의 팬이 되어서 구매하는 시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단순히 캔들을 사는 게 아니라 그녀의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소비했던 거죠. 그녀가 브랜딩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네트워킹이었어요. 콜린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브랜드는 단순한 로컬 캔들 브랜드였지만 스타벅스와의 협업으로 브랜드의 인지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작은 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드 퀄리티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말이죠. 그녀는 이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3가지에 신경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의 일관성 유지하기. 모든 캔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했어요. 두 번째, 품질 테스트 완료하기. 제품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의 방향성 확립. 단순한 캔들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한다는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콜리나는 시애틀에서 유명한 햄버거 체인인 딕스와도 협업을 했는데요. 그녀는 이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밀크쉐이크 향 캔들이라는 독특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우절 장난으로 시작된 아이디어였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고 인기를 끌면서 이 제품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었죠. 결국 이 제품을 600개 이상 판매되었고 딕스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이어졌어요. 이처럼 네트워킹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그녀는 정말 중요한 2가지 조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찾아라. 그녀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사업가들은 다른 흑인 여성 창업가들을 경쟁 관계로 봤습니다. 하지만 콜리나는 오히려 다른 캔들 브랜드와 협업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녀가 포화 시장을 뚫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 작은 하나의 가치가 큰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해서 사람들이 콜리나의 브랜드를 찾아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해요. 즉 온라인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었죠. 자, 오늘은 콜리나의 캔들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캔들을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부업으로 그리고 전업으로 그리고 연 7억 비즈니스로 확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의사결정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특히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뛰어드는 그 선택이 정말 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저는 히든리치스 뉴스레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성공 사례에 영감받아서 해외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새롭게 론칭했어요. 그래서 영국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느라 영상을 만들지 못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바쁜 일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동기부여학과 채널에 올라오는 실제 사례들, 성공한 사업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용화였습니다. These are the 4 best, smartest, and most profitable businesses that you could start in 2025. 나탈리는 1000억 규모 기업의 창업가이자 5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5년간 직접 분석한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성공하고 어떤 모델이 실패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이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왜 그 시장을 선택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어떤 아이템이 유망한가를 넘어서 왜 그 시장이 유망한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수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탈리가 주목한 시장은 반려동물 케어 산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려동물 시장은 아닙니다. 그녀가 주목한 부분은 특히 빠르게 성장 중인 펫 케어 서비스 산업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식만 팔아도 돈이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나탈리가 본 건 훨씬 큰 돌봄, 숙박, 의료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가 자리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탈리는 시장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하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이 산업은 2024년에 약 151억 달러, 그러니까 20조 원이 넘는 규모였고 2030년엔 251억 달러, 거의 33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케어 산업은 매년 5%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탈리는 이 시장이 반려동물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려동물 주인의 감정을 다뤄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팀에는 자주 출장을 다니는 직원이 많은데 이들이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
걱정하는 건 바로 남겨진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급 펫 호텔에 맡기고 실시간 카메라로 반려동물을 보며 안심하려 하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죄책감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결해주는 게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탈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로 시작하라. 예를 들어 바쁜 비즈니스 오너나 부모들을 위한 펫 위탁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반려동물과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시스템 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시간은 없지만 책임감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고객층은 가격보다 신뢰와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너무 비싸지 않나? 라고 말이죠. 나탈리는 바로 처음부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야 경쟁이 덜하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꿈꾸지만 그건 브랜드가 자리 잡은 다음에나 가능한 전략입니다. 처음엔 적은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쪽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나탈리의 생각이에요. 게다가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좁은 공간에 살고 외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은 줄지만 반대로 애정은 줄지 않았습니다. 나탈리는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사람들이 미안해 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면 돈을 쓴다는 거죠. 예쁜 간식, 고급 침대, 심지어 오이팩 붙이고 마사지 받는 펫스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감정을 위한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나탈리는 말합니다. 이 시장의 본질은 돌봄이 아니라 감정 해결이라고 말이죠. 반려동물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정을 중심으로 설계된 브랜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게 그녀의 확신입니다. 그녀가 두 번째로 주목한 산업은 바로 헬스 앤 웰니스 산업이죠. 나탈리는 이 시장을 단순히 운동, 다이어트, 건강식품 파는 분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산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인식은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료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는 새로운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나탈리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보다 스스로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비즈니스 기회가 됩니다. 나탈리의 생각처럼 실제로 헬스 앤 웰니스 산업은 거대해졌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7천조 원 규모였는데 이게 단 5년 만에 10,0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건 연평균 성장률이 8.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나탈리는 이 수치를 두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이제 막 본격화된 흐름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학 학위나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의사만이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이었지만 이제는 웨어러블 기기, 앱, 텔레메디슨, DNA 분석으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나탈리는 이것을 장벽이 무너진 시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누구든 빠르게 진입하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나탈리는 3년 전 단 200만 달러 매출을 내던 한 웰니스 스타트업에 투자했는데요. 그 스타트업은 지금 매출이 무려 1억 달러, 그러니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진심일 때 좋은 솔루션은 무조건 통한다는 게 그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산업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할까요? 나탈리는 무조건 자기주도형 솔루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DNA 맞춤형 영양제, 스마트워치, 연동 건강관리 앱, 원격 웰니스 코칭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가 스스로 건강을 개선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엄 전략을 더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건 대기업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대기업은 유연성이 없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스타트업이나 1인 사업가는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탈리는 바로 이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해요. 또 다른 한 가지, 나탈리는 지금의 건강 산업이 치료보다 예방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말해줍니다. 예전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게 주였다면 이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관심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드스파, 수면 케어 서비스, 고급 헬스, 리트릿 같은 웰니스 시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이 모두는 고소득층 타겟으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나탈리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건강은 사라지지 않는 수요이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진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 나탈리가 주목한 분야는 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나탈리는 이 산업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소비자는 이제 기능보다 가치를 삽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곧 브랜드의 수익이 됩니다.
실제로 이 시장의 성장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제품의 성장률이 6.4%라면 지속 가능한 제품은 무려 99%,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나탈리는 이 수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탈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포인트를 짚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구매를 결정짓는 건 내가 그 제품을 쓰는 사람이란 이미지예요. 쉽게 말해 제품이 친환경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이고 예쁘고 세련돼야 사람들이 손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탈리는 친환경은 기본이고 여기에 프리미엄 감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탈리는 타차라는 브랜드를 언급합니다. 작은 뷰티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고유한 성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탄탄한 브랜드 스토리로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 약 6번 500억 원에 매각됐죠. 이 브랜드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럭셔리의 결합이었습니다. 나탈리는 이걸 보며 말합니다. 환경 보호도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의 욕망을 정확히 공략한 브랜드였죠. 나도 친환경 브랜드 해보고 싶은데 너무 대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나탈리는 오히려 그 점을 기회로 봅니다. 대기업은 범용적인 제품을 만들고 중소 브랜드는 개성과 감성을 무기로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시장의 매력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뷰티, 스킨케어, 패션, 가구, 심지어 반려동물 보조제까지 범위는 무제한이에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친환경 콘셉트를 더하기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탈리가 선택한 네 번째 사업 모델은 바로 기업 대상 SNS 컨설팅입니다. 나탈리는 이 산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업 고객 시장을 아직 제대로 공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수천 명의 기업 대표들과 일해본 나탈리는 대부분의 기업이 소셜미디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조카나 신입 직원에게 인스타그램을 맡깁니다. 젊으니까 잘하겠지 하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운영일 뿐 전략이 아니에요. 나탈리는 바로 이 지점을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하나의 플랫폼과 하나의 산업군에 집중하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치과 병원에 특화된 인스타그램 마케팅 또는 미용실 전용 틱톡 운영 전략처럼 산업군과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의 니즈에 딱 맞는 맞춤형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결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기꺼이 투자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업계와 고객을 진짜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신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해야만 할까? 하나의 콘텐츠로 모든 플랫폼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게 바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플랫폼마다 알고리즘도 다르고 콘텐츠의 흐름도 다르고 업종에 따라 고객이 반응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를 만들 수 없고 결과가 없으면 고객은 절대 돈을 지불하지 않죠. 결국 시장은 전문가에게만 기회를 주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데 있어요. 나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브랜딩 서비스는 예쁘게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만 소셜미디어 컨설팅은 실제로 돈을 벌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만 보장된다면 고객은 월 5천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이상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성과만 내면 모든 것이 오케이일까요? 그녀는 강조합니다. 콘텐츠만 잘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온보딩과 오프보딩입니다. 고객을 처음 맞이할 때 기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약이 끝날 때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지까지 처음부터 명확히 안내해야만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죠. 특히 나탈리는 이런 조언도 덧붙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고객이 먼저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꺼내야 합니다. 그 순간 고객은 이 사람은 나를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파트너구나 라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단순한 마케팅 대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을 콘텐츠 생산에서 독립시켜주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초보 컨설턴트들이 겪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바로 인력 채용 문제입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저렴한 해외 인력을 쓰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착오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낭비하고 말죠. 이런 문제에 대해 나탈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해 봐야 해요. 그 과정을 문서화해서 나중에 누구에게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을 때 비로소 외부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웃소싱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 산업군이 파는 게 전부 다르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사업가라고 하면 모두 같은 사업가로 퉁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파는 것들이 전부 다르구나. 결국 한 분야를 깊고 세세하게 분석해서 접근해야겠구나. 그리고 내 분야에 더더욱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